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총정리 6단원으로 교역망의 발달과 은의 유통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순서는 첫 번째로 동아시아 교역망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명나라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당시 명나라하고 주변 국가들의 무역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한편으로 16세기 이후로 이 동아시아에도 서양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서양인들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또 생기게 되었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또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세 시기 때 당시 무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당시 한중일 삼국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수단이었었는데요. 이 은을 통해서 나타났던 교역망의 확대 모습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세 시기 때부터는 점차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서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 문화도 꽃을 피우게 됐는데, 꽃을 피우게 됐던 서민 문화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당시 성리학에 대항해서 새로운 학문으로는 무엇이 등장했는지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조공무역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건국 초부터 해금 정책을 시행해서 각 나라들을 조공, 책봉 체제의 질서 속에서 묶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선이나 류큐, 일본 같은 명나라의 주변 국가들은 이 명나라하고 조공무역이라는 공식적인 공무역으로만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에서는 막부 정권이 무로마치 막부였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하고 감합무역이라는 것을 전개했습니다. 이 감합무역이라는 것은 명나라에서 감합을 발급을 하면은 그 중에 절반은 명나라가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다음에 무역을 할 때는 이 감합을 가지고 명나라가 가지고 있는 감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 조공무역을 허용해 주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감합무역이 1547년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나라는 사무역을 금지하고 조공 책봉 체제만 강요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봤던 나라는 바로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과 명나라에서 이 조공무역의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류큐와 명나라의 조공무역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류큐 왕국은 명나라하고 조공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명나라의 물건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큐 왕국은 받았던 명나라 물건들을 자기들이 직접 소비하지 않고 이것을 중개무역이라 해서 주변 나라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되팔면서 또 큰 이익을 챙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명나라의 엄격한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류큐 왕국은 오히려 이득을 봤던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해금 정책으로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이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교역이 상당히 어려워지자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는 당시에 몰래 무역하는 밀무역이 점차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명나라에서 단속을 강화하자 이들은 이제는 외구, 즉 도적으로 변모해서 당시 조선이나 아니면 이제 명나라의 그런 해안가를 약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런 일본의 왜구는 특히 명나라하고 일본의 감합무역이 끊겼던 1547년 이후로도 더욱더 이제 활발히 전개되어서 당시 명나라한테는 상당히 골칫거리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특징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명나라가 16세기부터 왜구들의 침략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자 명나라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내 1567년부터는 해금령을 완화해서 개인적인 사무역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명나라 상인들은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일본의 규슈란 곳에서 일본과 직접 교역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당시 명나라나 일본뿐만 아니고 16세기 때는 유럽 상인들도 직접 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동남아시아 상인들도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명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내지 포르투갈 상인들이 각국의 상인들이 당시에
베트남 호이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여기서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공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류큐의 중개무역은 당연히 메리트가 없게 되어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즉 16세기 후반부터의 특징은 조공무역 대신에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당시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명나라의 해금령 완화가 가져왔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조선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동안에는 한동안 일본과 국교가 끊기게 되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과 다시 무역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부산의 초량 외관이란 곳을 통해서만 일본과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진왜란 이전이었던 조선 전기 때는 부산포, 연포, 제포라 해서 3포에서 무역을 전개했다면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후기 때부터는 부산의 초량 외관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당시 임진왜란 전인지 후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도 막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에도 막부 이전에 일본을 가리켜서 전국시대라고 불렀었죠. 이 전국시대 때는 일본에서 통일된 정권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의 무역 상인들은 보다 활발하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무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무역이 상당히 비교적 자유롭게 전개가 되었던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이제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때부터 당시 무역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 초기 때는 당시 슈인장이라는 것을 발급해서 이것을 발급받은 상인들만 당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역 형태를 가리켜서 슈인장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에도 막부는 이런 슈인장 무역에도 나중에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일본 내에서 크리스트교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고 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에도 막부에 대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당시 슈인장 무역조차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슈인장 무역을 하면서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이 서양인들과 또 접촉을 하면서 크리스트교가 확산될 수 있다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1635년 이후로는 이제는 슈인장 무역 자체도 금지하게 되었고 이 포르투갈 상인들도 1639년 이후로는 일본 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역을 통제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 에도 막부에서는 네덜란드나 중국의 상인들과만 무역을 했었는데요. 특히 당시에 일본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통해서만 교육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양 국가들 중에서 네덜란드가 무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네덜란드는 종교와 관계된 일은 일체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즉 무역에만 전념하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네덜란드는 일본과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도 막부의 무역 정책에서 또 다른 변화는 1715년에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자, 당시 중국에서는 이 청계령이 1684년 이후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청계령이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청나라에 대항하는 정성공 세력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바다를 비우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공 세력이 멸망함에 따라서 청나라는 청계령을 이후로 바로 이제 해제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청나라 상인들의 일본으로의 무역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당시 에도 막부에서는 무역에 대한 결제 대금을 썼었던 은이 상당히 많이 유출되는 폐해가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에도 막부에서는 이것을 막고자 신패라는 것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이 신패를 받은 청나라 무역 배들만이 당시 일본과 교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패란 것은 명나라에서 무역 제한을 위해서 감합을 발급했던 거랑 좀 비교될 수 있는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은의 유통과 교역망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각 국가들이 썼던 화폐는 달랐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화폐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은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 무역을 전개함에 있어서 은이라는 화폐는 굉장히 필수품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당시에 멕시코나 일본으로부터 이런 은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무역하는데 활발히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은 다량의 은을 점차 흡수하게 되었고, 중국은 당시에 은의 무덤 국가다 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에서는 은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는 은이 많아지다 보니까 은본위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후반에는 1조 편법이란 것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세금을 지세와 그 다음에 정세, 요역으로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당시 세금 내었던 수단은 바로 은으로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 당시 1조 편법의 특징이었습니다. 18세기 초반에 청나라 때 시행되었던 지정언제 역시 비슷한데요. 이 지정언제의 경우에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키고 당시에 세금 납부 수단으로 역시 은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은이 점차 많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은본위 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일본은 16세기 중엽에 조선으로부터 회치법이란 것을 도입하게 되면서 은 생산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치법을 가리켜서 연은분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구리와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보다 순도 높은 은을 많이 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에 일본에선 생고쿠 시대가 전개되다 보니까 부국강병을 꾀하고 있었던 다이묘들은 계속해서 은강을 개발하는데 힘을 많이 기울이게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17세기 때가 되면은 일본이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생산할 정도로 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국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에서는 특산품이 인삼, 중국에서는 특산품이 비단, 일본에서는 특산품이 은이 있게 되면서 이렇게 비단, 인삼, 은을 연결하는 이런 삼국의 무역 길도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럽 상인들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16세기 이후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먼저 향신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동남아시아 북쪽에 동아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활발히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국가로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을 보면은 1511년에 말레이시아 지역에 있었던 말라카라는 왕국을 정복해서 여기를 무역의 교점, 이제 교두보로 삼게 되었고요. 이후로 명나라랑 협상을 통해서 1542년에는 마카오를 얻게 되면서 이 마카오를 통해서 명과 직접적인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포르투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과도 무역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일본이 은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서 일본의 은을 수입을 하고, 한편으로 포르투갈은 당시 일본의 조총을 1543년에 전래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조총은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일본의 주요 무기가 되었던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포르투갈 다음으로 무역을 전개했던 나라는 에스파냐였습니다. 에스파냐에서 당시 운영했던 배를 가리켜서 갤리선 내지는 갈레온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스파냐의 당시 무역 형태를 갈레온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렇게 무역을 전개했었다면 17세기 이후로는 네덜란드가 동아시아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일본의 에도 막부와 적극적인 무역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오는 학문을 가리켜서 난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때부터는 영국의 국력이 점차 강해지다 보니까 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서양인들의 교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양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을 꼽자면 바로 마테오 리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는 원래 예수의 선교사라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중국 명나라에 파견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복잡한 크리스트교를 중국에 전파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마테오 리치가 썼던 책이 바로 천주실의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당시 크리스트교에서 믿고 있는 하느님을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중국의 옥황상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상제 이꼴 하느님이라고 묘사했던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마테오 리치는 당시에 전 세계 지도를 하나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지도를 가리켜서 고려 만국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지도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자 중국이 전 세계의 대부분으로 생각했었던 이 중국인들의 인식을 많이 타파시키는데 이 지도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테오 리치의 발달된 서양 학문을 수용했던 사람은 당시 중국인 서광계라는 사람이 수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살게 되면서 이 중국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나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테오 리치는 예수 외에 이 천문이나 역법을 보다 잘할 수 있는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다시 중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아담 샬은 이에 화답해서 중국에서 시헌역이라는 비교적 정확한 역법을 제작해서 중국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당시 아담 샬은 홍이포라는 대포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홍이라는 것은 붉은 털이라는 뜻으로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즉 당시 네덜란드 대포를 소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서양인들의 이런 중국 방문은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에서 그쳤던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때가 되면은 부배라는 사람이 다시 중국 청나라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배는 특히 청나라의 강희제한테 황여 전람도라는 지도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기 때 카스틸리오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서양식 정원인 원명원을 중국 자금성에다가 설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서양인들과 중국의 교류는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강한 데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크리스트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 조상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지내지 않아야 되느냐를 놓고 다투는 전례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선교사들이 추방되게 되면서 당시 중국과 유럽인들 간의 문화 교류도 중단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제한된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변화를 보자면 중국에서는 청나라,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당시 체제 안정과 오랫동안 국가 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서양인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활발한 무역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양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정치적 변동이나 사회적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로는 동아시아의 무역의 교역 장소나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나라의 경우를 보시면 청나라는 18세기 때부터 유럽과의 무역을 광저우 한 곳으로 제한을 시키게 됩니다. 특히 광저우에서는 공행이라는 상인을 통해서만 서양인들과 무역을 허용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에 18세기 때 영국은 청나라 무역 확대를 원하면서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해서 무역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이를 거절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런 제한적인 무역 체제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에도 막부의 경우에도 제한된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에도 막부는 특히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이 인공섬을 통해서만 중국과 네덜란드하고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이제 무역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학문을 수용하다 보니까 당시 네덜란드를 학문을 가리켜서 난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조선은 특히 일본하고는 부산에 있었던 외관을 통해서만 제한된 무역을 했던 것이 이 조선 후기 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17세기랑 18세기 때는 각 국가들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이 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7세기가 되면은 동아시아의 오랜 전쟁들이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때부터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인구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의 발전은 당시의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이런 생산력 향상은 이 당시의 상업의 확대로도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에 중국이나 조선, 일본에서는 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도 특징이었었는데요. 먼저 중국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당시 중국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규모의 시장 도시였던 시진이라는 것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진에서는 특히 수공업품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이 생산된 수공업법을 당시에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으로까지 운하를 통해서 운반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나라나 청나라 때 대표적인 상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산시리 상인이나 아니면 이제 신안 상인 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히 국가로부터 소금에 대한 전매권을 획득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발달했던 또 다른 국가로는 바로 일본의 에도 막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에도 막부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사용되었던 병농분리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상공업자와 무사들이 거주하는 조카마치라는 도시가 특별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의 삼국 중에서 가장 도시가 발달한 국가도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당시 쇼군이 다이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산킨코타의 제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킨코타의 제도 때문에 당시 다이묘들은 2년에 한 번꼴로 당시 에도에 있었던 쇼군을 방문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때 다이묘들은 자신의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멀리 여행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당시 에도까지 가는 경로를 통해서 교통망, 여관업,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근세 시기 때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에 서민 문화도 발달하는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당시 경극이란 것이 유행을 했었고요. 조선에서는 판소리 탈춤, 일본에서는 가부키가 유행했던 것이 이 시대 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소설로는 중국의 삼국지나 홍루몽이 있었고요. 조선에서는 홍길동전, 일본에서는 일본 영대장이라는 소설이 서민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서민들의 교육열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시 서민들이 배우는 교육기관으로 조선에서는 서당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데라코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당시 유행했던 일본의 그림으로는 우키요에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우키요에는 당시 일본과 교류했던 국가였던 네덜란드로까지 전파가 되어서 네덜란드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화가를 그러면 19세기 때 반고흐가 있죠. 이 반고흐는 특히 자신의 자화상에서 일본 우키요에를 배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도 당시 서양과 동양의 교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학문의 발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주류 학문은 성리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리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교조화되고 있었고요. 이렇게 교조화가 됨에 따라서 이 성리학에 대한 대항 학문으로 새로운 학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학문이 명나라 때 나왔던 양명학입니다. 이 양명학의 경우에는 이름이 당시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다는 면에서 이름을 양명학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성리학이 인간의 성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면 이 양명학의 경우에는 인간의 마음 심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성증리설을 내세웠다면
이 양명학에서는 심증리설을 내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치양지설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양지라는 것은 역시나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평등한 존재라고 왕양명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양명학은 조선의 정제도를 통해서 강화학파로 성장하기도 했었고요.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나카에 도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다 깊은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리학에 밀려서 주류 학문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이 한계점입니다. 자, 명나라 때 양명학이 발전했다면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고증학은 객관적인 실사구시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탐구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증학은 옛날에 있었던 경전이나 역사서, 금속문에 대해서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증학이 가장 집대성되었던 책이 바로 청나라 황제 걸륭제 때 나왔던 사고전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시 고증학이 집대성되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반면에 에도막보에서는 난학이란 것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난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왔던 학문이었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스기다 겐파쿠라는 사람이 마침내 서양의학서를 번역해서 해체신설을 다시 발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해부에서 당시 인간의 몸에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특징들을 분석했던 상당히 특징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6단원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의 근세 시기 때 무역을 중점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교역망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같이 공부했었고요. 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 결제 대금으로 은을 당시 빼놓을 수 없었죠. 특히 일본에서 은이 많이 생산이 되었었는데 이 은이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중국은 은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당시 중국에서는 이 은을 배경으로 해서 일조 편법이나 내지는 이제 지정은제 같은 세금 제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 시기 때는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도 같이 공부했었고요. 이 주류 학문이었던 성리학이 점차 교조화됨에 따라서 이 성리학에 대항해서 양명학이나 고증학, 한편으로 네덜란드로 왔던 난학 등도 유행한다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단원에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시 정리하면서 6단원 내용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